네, 여러분,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남은 문제 조금 해결을 해보고 집합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딱 두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에 제일 어렵다라기보다 어쨌든 뭐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두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뭐 실전 개념, 수능 때까지 이어지는 실전 개념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집중해서 보세요. 인덱스만 보시지 말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점 ABC에 대하여 직선 AB와 평행하고 뭘 찾으란 소리야? 평행하다. 기울기 찾으란 소리지.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는 직선을 L. 자, 그럼 이제 우린 L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얻었어. 뭐? 점 기울기. 뭐?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은 점 C를 지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L을 찾을 수 있겠구나.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직선 AB와 수직이고 뭐 찾으란 소리예요, 여기서? 이것도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그걸 통해서 우리 기울기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점 C를 지나는, 여기도 점 C 줬어요. 아, 그럼 기울기랑 점을 모두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L의 방정식이랑 M의 방정식을 모두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M이라 하자. 두 직선 L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L과 M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첫 번째 배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L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하는데, 기울기는 AB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M은 M이라 쓰면 안 되겠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 AB의 기울기 2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 X 좌표끼리의 차 2 빼기 1 Y 좌표끼리의 차 마이너스 1 빼기 1 정리하면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니까 1,1을 지난다. 식 나중에 적을게. M은 기울기가 이번에는 3분의 마이너스 2랑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곱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 1. 3분의 2랑 3분의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뭐예요? 2분의 3. 자, 요거는 뭐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지나? 1,1을 지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L의 방정식을 마저 구해보면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 1,1 지나죠?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죠? 아, 그럼 y절편이 얼마? 3분의 5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이구나. 이제 m 찾아볼게요. m은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어디를 지나? 똑같이 1,1 x 빼기 1 더하기 1 마저 정리하시면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더하기 1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건 y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겠다.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냐면 마지막에 두 직선 L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거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X축, Y축을 그려볼게요. 저는 원래 X축과 Y축을 그리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문제에서 대놓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말했으니까 그려볼 거예요. 그냥 Y축만 그릴까? 자, 첫 번째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Y절편이 3분의 5인 직선, 여기 3분의 5, 이건 직선 L 어디를 지나? 1,1을 지나. 자, 그 다음에 M 그릴 거야. M은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대충 요쯤 1,1을 지나게, 원래 1,1 지난다 했으니까 90도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뜻하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따라서 넓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5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3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떻게 해? 둘이 더해? 빼야죠. 대신 조심해야 되겠지? 3분의 5
빼기 2분의 1이야. 진짜 괄호 조심해 여러분. 뺄 때 진짜 괄호 조심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밑변으로 삼은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에요. 이게 밑변. 높이는 뭐가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길이, 높이 얼마?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높이는 1이 된다. 곱하기 1까지.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3분의 5 더하기 2분의 1. 통분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 생략하고 12분의 13이 되겠다. 이게 24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중간중간에 말들은 생략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적어주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어디 적어주는 게 좋을까? L에서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1,1을 지난다. 따라서 직선 L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을 적어줘. 자, 직선 M은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외에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A, B의 수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2분의 3이다. 1,1을 지난다. 따라서 직선 M의 방정식은 이거다. 그때 Y절편은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직선 L과 M이 이루는 모양은, 뭐 도형은, 아니면 뭐 Y축과 이루는 도형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베스트 딱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1 표현하시면 넓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 빼기 2분의 1. 이거 진짜 괄호 조심 하시고 그냥 12분의 13까지 쭉 갈게요. 자, 이게 24번이었고요. 25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미안한데 이거 진짜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활용이 제일 많이 돼. 지금 잘하자 여러분. 자,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C1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후. 너무 길어요. 일단 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이 불편해야 돼. 어디가? 요게 불편해야 돼. 요게 왜? 이거 우리 잘 알잖아. 이거 원이야, 원. 원인데 우리 원은 항상 두 가지 정보가 궁금했어. 뭐? 중심이랑 반지름.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와 있죠. 그럼 뭘로 바꿔요? 표준형. 따라서 일단 이거 적어두고 가는 게 제일 좋아. C1은 이꼴 쓰지 마. 땡땡 써. 이거 모양을 바꿔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빼기 4y는 마이너스 1에서 양변에 뭐가 필요해? x제곱 더하기 2x 있으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해. 왜?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 그것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 다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라고 적지 말고 뭐 2의 제곱이라고 적을까? 2의 제곱. 따라서 C1의 중심은 A라고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2인 원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C1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C2를 볼 건데, C2는 일단 처음에 C1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3만큼 평행이동. 그럼 뭐 대신 뭐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X 빼기 3 대입이야.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을 C2라고 했으니까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자. 자, 처음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 대신 X 빼기 3 넣어가지고 X 대신에 X 빼기 3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야? 이번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그럼 뭐를 뭐로 바꾸면 돼? Y를 마이너스 Y. 왜? 기억나? 뭐 2,2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2, 마이너스 2가 되죠.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만 부호 바꿔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 우린 도형의 방정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x, 이거 그냥 합쳐서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y 빼기 2의 제곱이다. 은 2의 제곱이다. 이게 뭐야? C2가 되는 거야. 우리가 C2의 방정식을 방금 구했어요. C1에서 두 단계를 거칠 건데 첫 번째 단계는 평행이동을 할 거고,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마주치게 될 거거든요. 그냥 미리 작성을 해놔요. 그런 게 안 헷갈리고 좋아.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자.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또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 중심 B, x좌표 2, y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가 y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y 빼기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하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전히 2인 원이다. 이렇게 작성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거를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맨 마지막에 도형 C1 위의 임의의 점 P와 도형 C2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는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은 그대로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어.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였냐면은 원이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제가 그전에도 미리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야. 어떤 상황이었어? 중심을 지날 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랑 반지름이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항상 중심을 지날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가 봐. 혹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래.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이야. 자, 일단 그려볼게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중심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마이너스 1,2를 찍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을 그리려고 해.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2입니다. 2,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 찍을 수가 있겠죠? B, A 2,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 2짜리인 원. 잘 못 그렸지만 뭐 잘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이 두 개, 이쪽에도 점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결국 최대랑 최소가 궁금한 거니까 언제 발생할까 이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돌리다가 해보시면은 결국엔 이때야. 중심을 지나버릴 때 최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때, 맞죠? C1 위에 P, 그치, C2 위에 점 Q니까 여기가 PQ일 때, 아니면 여기 이렇게 PQ일 때.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네,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는 중심부터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아니면 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서술형이니까 서술을 해야 되겠죠? 서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 몇 개를 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냐면 네, 이 점 A, B가 원 C1과 C2에 만나는 점 2개, 그 다음에 여기 점 2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표현이 어려워. 선분 AB와 C1, C2의 교점을 CD,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CD라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를 표현하길 원하죠.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 직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직선이면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분 AB의 연장선, 이 연장선과 C1, C2의 교점, 이거를 EF라 하겠습니다. EF 라 하자.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어디야? C부터 D까지. C, D이고 최대값은 EF이다. 근데 C, D를 그냥 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A, B에다가 그러니까 중심끼리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고 빼자. 이렇게 갈 거예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DB가 된다. 여기는 최대값도 마찬가지. 중심까지의 거리다가 뭘 더해? 여기서 반지름 한 번 더하고 여기서 반지름 한 번 더하고 여기가 지금 E랑 F가 되겠습니다. EF는 AB에다가 이번엔 AE 더하기 BF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돼? 당연히 뭐 AC, DB, AE, BF 모두 이거 모두 다 반지름인 2가 되는 거니까 우리 딱 AB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AB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2 마이너스 1 괄호 진짜 조심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정리하면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9 더하기 16 25는 5다. 따라서 A, B가 각각 5, 5였으니까 최대값은 5 플러스 2 더하기 2인 9고 여기 최소값은 5 빼기 2 빼기 2인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서술이 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C1의 방정식 제대로 구하고 C2의 방정식 제대로 구하고 그 다음 여기서 중심 뽑아내고 반지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뭔지 한번 쓱 그려주는 게 필요해요. 마치 이런 거. 그 다음에 C, D, E, F 잘 표시를 해주고 이거 서술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C, D를 의미하고 최대값은 EF를 얘기하고 최소값은 C, D를 얘기하고 각각은 이렇게 구하겠다. 그때 A, B는 이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에서 기억하면 좋을 거. 결국엔 중심을 지날 때다.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C, D, EF의 길이 직접 구할 생각 하지를 말자. 우리는 중심끼리의 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해보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오프닝에서 말했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고3 문제들은 항상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고 있습니다. 평가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제곱이 있어. 이거랑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교점이 두 개 있어. 두 교점 A, B. A, B가 있는데 그때 뭐 선분 A, B의 길이가 4 루트 5라고 하자.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뭐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 우리 도형의 방정식은 뭐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형들, 선분, 뭐 원, 뭐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려봐. 자, 그 다음에 일단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린다면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뭐 그릴 수 있죠. 그렸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요 점이랑 요 점의 거리가 4 루트 5라는 거야. 이때 많은 친구들이 아직 이 실전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풀이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 더하기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각각 찾겠죠. 근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 왜? k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두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겠죠. 하지만 조금 이제 풀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는 건 좋은데, 이렇게 두는 건 필요해. 정말 필요해. 하지만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거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뭘 끌어내느냐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 2라는 정보를 우리가 잘 써야 돼. 기울기 2라는 건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이지. 근데 그게 또 의미하는 바는 뭐죠? 기억나? 탄젠트? 뭐 물론 기울기가 양수일 때만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분의 이거를 말했어요. 탄젠트. 어이쿠야 기울었네. 이거분의 이거를 얘기했어. 이게 탄젠트야. 탄젠트 세타. 결국 그냥 비율이거든요. 비율이 1대 2라는 소리예요. 맞죠? 여기 기울기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지금 2가 된다는 걸 뜻해. 기울기가 2라는 건. 그럼 그때 이 길이는 얼마야?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1대 2대 루트 5. 그럼 지금 여기서도 봐봐. 여기 점이 있어요. 두 개의 점. 이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x축의 평행하게 y축의 평행하게 하나. 자, 그럼 그때 기울기가 2니까 여기 길이가 우리가 k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는 뭐가 돼? 2k가 되고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대 2대 루트 5니까 k, 2k, 루트 5k가 되겠죠. 아,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바는 결국엔 저 지금 k가 겹치는데 요거 k라고 안 쓸게요. 요거 n이라고 쓸게요. n.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길이가 4구나. 루트 5k가 4 루트 5인 거니까 이게 4구나.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을 구할 때 우리는 결국 방정식 x제곱은 2x 더하기 n이라는 이 방정식을 세울 건데 이 방정식에 뭐가 4라는 소리야? 근? 아니지. 근의 차가 되겠습니다. 두 근의 차. 이게 4라는 소리예요. 뭐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까요? 절대값 씌우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두 근의 차가 알파 빼기 베타의 그것의 절대값인데 이게 4라는 거 알려줬어요. 뭐 하면 돼? 근을 구해? 아니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n은 0이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 이게 마이너스 n이다.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하시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하시면 이거는 16으로 계산되는데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뭐가 돼? 4알파 베타가 되고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플러스 4n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길 거 넘기면 n은 얼마? 12는 4n이니까 n은 3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방정식은 y는 2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런 유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진짜 도형을 그려야 돼요. 일단 그려봐. 이런 상황이 나와야 돼.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도형을 그리지 않고 만약에 방정식만 주구장창 풀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되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가 않아.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봐. 아,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고 그때 이 거리가 4루트인데 우리가 기울기가 2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아, 여기 1대 2대 루트 5라는 비율을 이용해야 되겠다. 여기가 4루트 5면은 아, 여기는 4가 되는구나. 그 말은 근의 차가 4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지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대수를 배울 때 뭐 미적분을 배울 때 그때도 다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 근의 차를 뜻하는 거다. 그렇게 외우는 것도 아니야.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 상황을 이 삼각비를 그대로 써서
여기가 4라는 정보를 얻었다. 그게 근의 차를 뜻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실 거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울기가 2인 것만 줬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울기 1인 거 아니면 기울기 3인 거 아니면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최근에 2024년도에 시행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14번쯤이었나? 그때도 쓰였어요. 굉장히 빈출이에요. 또한 2023학년도에 쳤나? 그때 6월 모의평가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정말 끝냈어요.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집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집합이 이 앞에 단원 도형의 방정식에 비해서 훨씬 계산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을 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엔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이 집합 단원에서는 물론 계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훨씬 간단하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쨌든 도형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형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집합은 우리가 약간 개념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 이렇다더라 이렇게 가지지 마시고 뭔가 좀 더 약간 교과서 개념답게 공부하셔야 돼요.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지 마시고 뭐 물론 문제 많이 푸는 게 도움은 되긴 돼요. 하지만 이 개념이 말하는 바도 같이 이해를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렵진 않거든. 자, 이제 먼저 집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갔죠? 도서관 가보죠? 저도 그렇게 도서관을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씩 가긴 하거든요. 우리 근데 도서관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을 보고 싶어요. 뭐 EBS에서 어떤 책 그걸 보고 싶다. 그럼 막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검색을 하나요? 검색을 하죠, 보통. 그럼 검색을 하면은 이 책의 위치가 나와 있어. 근데 생각해 봤어? 이 책의 위치에도 어떤 수학이 숨어 있다는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책이 414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게 400번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400번대에 있는 책들은 다 아마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책들일 거야. 왜? 미리 분류를 해놨으니까. 편하죠. 우리가 그냥 막 찾고 우리가 막 그냥 뭐 정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 거기에 다 기준이 있어. 그 다음에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은이 아니지 대상을이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정할 수 있을 때 그 모임 그 대상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 두 개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 집합.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을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쓸 건데 이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그냥 아무 기준이면 안 돼. 이 기준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그러고 그 각각의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보통 대문자로 뭐 집합은 라지 A, 라지 B, 라지 C 아니면 나중에 뭐 라지 X, 라지 Y, 라지 G 이런 거 많이 써요. 원소는 소문자 많이 써요. A, B, C 아니면 뭐 X의 원소라는 걸 조금 강조하려면은 여기 스몰 x 쓰고 Y, G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집합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니까 약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 뭐 이렇게 표현하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소가 어찌됐든 집합에 있는 하나의 대상인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많이 써요. A, 라지 A.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소는 이 집합에 속합니다. 다시 이 원소는 이 집합에 속합니다. 모양 잘 봐. 여기에는 원소예요.
여기에는 집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 생기죠. 약간 알파벳 E 같지 않아? E? 이게 원래 영어로 원소가 엘레먼트거든요. 엘레먼트. 여기에 E를 따왔어요. 자, 어찌됐든 여기 E가 있습니다. E라고 읽진 않고요. A가 라지 A에 들어간다. 이때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가 세 가닥입니다. 이거 나중에 부분 집합 나올 때는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지금 체크해 두고 가. 세 가닥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보통 요게 더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지금은 A가 라지 A에 속한다. 뭐 하나의 원소이다. 그거 표현했고, 만약에 원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가지 않는다. 방금 들어간다 이게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추가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원소 그리고 원소가 아닐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럼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거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게 집합일까 아닐까? 어떤 기준 있어요? 있죠. 뭐? 키가 큰.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나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농구 선수들 대부분 키 크니까 그분들 포함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키가 170 몇인 사람은? 뭐 아니면 180인 사람은? 아니면 뭐 175인 사람은? 아니면 뭐 160인 사람은? 그 사람은 키 큰 거야 안 큰 거야? 모르죠. 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죠. 기준은 있지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집합으로 만들고 싶어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보다 큰 사람. 기준이 명확해 안 명확해? 명확하죠. 이러면 이땐 집합이 된다. 가능. 이거 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집합을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집합도 있어. 12의 약수. 12의 약수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야. 왜?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 12의 약수라는 기준. 분명해? 분명하죠.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12의 약수가 맞으니까 들어가. 2는 들어가. 3도 12의 약수야 들어가. 4도 들어가. 5는 안 들어가. 5는 12의 약수가 아니죠. 1은 뭐 B에 들어가. 지금 삼지창, 이거 보통 사람들끼리 막 이해가 쉬우라고 삼지창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여기 끝에 3개 벌려져 있어요. 2도 들어가. 3도 들어가. 뭔 안 들어가? 5는 안 들어가요. 5는 안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집합에 대한 첫 번째 소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건 뭐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이란 무엇이냐? 그냥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걸 말해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B의 집합이 12의 약수였는데, 결국 이 집합 B를 표현해 보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하나하나 다 찾아볼 건데,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3, 4, 12, 2, 6, 10이니까 여기 6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소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자연수 집합이야. 자연수. n이라는 집합은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원소 나열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무엇이냐? 공통된 속성을 제시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B는 12의 약수의 모임이었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모양 잘 봐. 중괄호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어떤 바를 설치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닫아요. 여기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들어갈 차례. 나는 X들을 모을 겁니다. 어떤 X들이냐면 하면서 여기에 속성을 넣어요. 공통된 뭐 속성, 성질. X는 방금 12의 약수였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게 조건 제시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1, 2, 3, 4, 6, 12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 두고 꼭 동그랄 필요는 없지만 B 이렇게 적은 다음에 지금 이 집합의 이름을 여기 적은 거죠.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적으시면 돼요. 1, 2, 3, 4, 6, 12. 여기서 굳이 컴마는 쓰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더 다른 걸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있어. 이게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은 장점이 확실해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원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원소를 들이밀었을 때 이 원소가 여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조금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원소 나열법도 마찬가지야. 다 나열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5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잖아. 7이 들어가는지 뭐 13이 들어가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사실 조건 제시법을 훨씬 많이 봐요. 이거 어떤 약점이 있을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필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리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유리수를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는 거야. 사실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그건 아예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실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싶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제시법은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조건 제시법은 또 약간 특이한 속성이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이랑 3이 원소인 이 두 가지만 원소인 하나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이건 어떤 표기야? 원소 나열법이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끝이에요. A 1, 3. 자, 근데 이번엔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봐. A라는 집합은 두 가지 원소가 있는데 1이랑 3이라고. 첫 번째, 여기에다가는 우리의 주인공 X를 넣어. 우리는 X들을 모을 겁니다. 이 X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이게 1, 3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도 해봤어요? 3의 약수 말고 또 뭐도 가능해? 3 이하의 홀수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아? X는 3 이하의 홀수.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지금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은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 이게 단점인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찌됐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제가 몇 개만 더 설명해 볼게. 이게 조건 제시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첫 번째, 여기 바 앞에 우리의 주인공을 X라고 정하는 거. 여기는 속성이 들어가는 거. 저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야. 새로운 예시 한번 해볼게요. C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2x 빼기 1. 어렵죠? x는 10 이하의 자연수. 괄호 닫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건 이게 문제죠? 아까 저기는 x로 시작했는데, 근데 아까 말했어. 이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뭐를 찾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x들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 찾는 거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2x 빼기 1을 모으는 거야. 다시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있죠? 그것을 만족하는 2x 빼기 1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 2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1이지. 1.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3이죠. 3. 3일 때는 2 곱하기 3 빼기 1, 5. 7, 9, 11, 13, 15, 17. 그 다음에 10을 넣을 때는 2 곱하기 10 빼기 1 얼마? 19가 됩니다. 따라서 C라는 집합은 이런 집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느냐가 중요해. 이 뒤에는 속성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집합의 원소들은 어떤 꼴을 띄어야 되냐면은 이게 아니고 이런 꼴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을 띄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 또 다른 집합 한번 볼게요. 자, D라는 집합을 우리 뭐로 줄 거냐면은 뭐 x제곱 더하기 1들의 모임. 주인공. 우린 이것들을 모을 거야. x는 5 이하의 자연수. 자연수. 자, 그럼 이제 D라는 집합은 첫 번째, x가 1, 2, 3, 4, 5가 가능하고 우리는 x를 모으는 게 아니고 뭐를 모아? x 제곱 더하기 1 모으는 거니까 첫 번째 x가 1일 때 1의 제곱 더하기 1 얼마? 네, 2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1의 제곱 더하기 1.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원소. 자, 두 번째는 2의 제곱 더하기 2.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세 번째는 3의 제곱 아니지. 2의 제곱 더하기 1이지. 2의 제곱 더하기 1. 세 번째는 3의 제곱 더하기 1. 네 번째는 뭐 4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다섯 번째는 5의 제곱 더하기 1까지. 요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D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은 다 나간 것 같아요.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집합이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를 말했어요. 우린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하필은 아니지, 그 기준이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건 안 된다.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대상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불렀고, 보통은 소문자로 쓰는데 그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고,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은 A가 라지 A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벌려져 있는 부분을 집합에다가 두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뭐 원소가 아니라면은 들어간다 표시했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으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집합의 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다 뭐 직관적으로 중요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냥 편하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조건 제시법은 조금 조심을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거. 무엇을 모으고 싶은지 그거를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이 집합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방금 대상의 모임이었는데, 이 집합을
두 가지로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은 무엇이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1, 2, 3, 4, 6, 12 기억나지? 12의 약수의 모임.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죠. 무한집합 뭐야?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 예를 들어서 자연수 1, 2, 3, 4, 5, 6, 7, 8, 9 끝이 없죠. 원소의 개수가 무한해요. 근데 유한집합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집합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도입인데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우리가 고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야.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짝대기 사선으로. 이 방향 아니야. 요 방향이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기호를 나타냅니다. NA. A라는 건 유한집합일 때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N이라는 거 뭐 넘버를 뜻하겠죠? 괄호치고 이 안에 집합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N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의 예시 뭐 예를 들어서 B 1, 2, 3, 4, 6, 12 이게 있었어. 그럼 이때 이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1, 2, 3, 4, 6, 12 총 몇 개? 6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개념 1과 개념 2를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집합이라는 우리가 대단원이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뭐 집합과 명제 우리가 명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집합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자주자주 등장하는 단어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고 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저랑 올림포스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집합에 대한 개념 수업을 몇 번 더 나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되게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뭐 예습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복습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